인문숲에서는 이제 비폭력 대화를 합니다. 비폭력 대화가 뭘까요? 마셜 로젠버그에게서 배웁니다. 김주연 씨와 함께 비폭력 대화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요. 네.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라는 책입니다. 비폭력. 예. 말만 들어도 예, 편안해지네요. 그런가요? 네. 비폭력 대화가 어떤 거죠? 비폭력 대화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대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들을 때에는 상대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그 상대의 말 뒤에 있는 느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라고 귀 기울여서 듣는 그런 대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화 방법이네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나의 욕구를 희생시키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대화법이라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평화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 원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계평화라는 것이 출발은 나의 평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대화, 나의 언어 생활부터 시작해야 세계평화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나? 마셜 로젠버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셜 로젠버그는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또 평화 중재자 그리고 작가면서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셜은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가난했지만 다정한 가족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해요. 그리고 로젠버그의 부모가 할아버지와 아픈 이모를 보살피는 모습이나 또 그의 삼촌이 병든 이모부를 지극히 그 정성으로 보살피는 일에서 여기 비폭력 대화 안에서 나오는 연민의 모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받았던 따뜻함을 사회로 확장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마셜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네, 가족에게서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랑이 나중에 이후에 그 폭력과 연결된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 혐오의 영향을 대처하는 데에 아주 큰 힘이 됐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마셜이 1930년대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유대인으로서 차별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셜이 그 9살쯤 되었을 때 가족들과 그 디트로이트 그 도시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가 반유대적인 정서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라고 해요. 네, 거기 유명한 흑인 폭동도 있지 않았나요? 네네, 인종폭동이 일어났던 곳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마셜이 학교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폭력을 많이 당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의 폭력은 아니지만 그 도심지 안에서 다양한 그 폭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폭력을 경험하면 그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폭력을 넘어서서 새로운 비폭력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마셜은 후자 쪽인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그 폭력을 겪으면서 두 가지 아주 깊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시점에. 뭐죠, 그게? 사람들은 왜 서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됐을까? 또 하나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연민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점을 보면은 폭력에 좌절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적 철학화를 가지고 갔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이 비폭력 대화는 저의 인생 책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한 15년 전쯤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 10번 정도 읽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상당히 비폭력 대화에 체득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내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도 오늘 네.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기 전에 네. 다시 또 새롭게 읽으면서 네. 여기에는 왜 밑줄을 안 쳤지? 어허. 새로 밑줄 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폭력 대화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체화가 아직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스님한테 좀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비폭력 대화는 우리의 본성인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폭력 대화는 솔직하게 말하기와 공감으로 듣기로 대화를 하면 서로의 마음이 연민으로 연결되는데 이 과정에 적용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관찰, 느낌, 바람, 부탁입니다. 4가지 요소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먼저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단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화들에는 도덕주의적 판단, 비교하기, 책임을 부정하기, 조언하기, 한술 덧뜨기, 다른 이야기 꺼내기, 말을 끊기 등이 있습니다. 공감으로 들어주는 사람과 충분한 접촉을 가지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심리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며 들어줄 수 있으려면 항상 변하는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의식하고 자기 자신부터 공감해야 합니다. 자기 공감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폭력 대화로 자기 자신을 애도하면 자신의 욕구와 단절되어 우울했던 감정들이 드러내어지고 자신의 인식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욕구와 새로운 감정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화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4가지 단계,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먼저 관찰부터 여쭤볼게요. 관찰이 뭐죠? 혹시 눈으로 보는 관찰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떠오르세요? 관찰. 구경하기? 구경하기. 네. 네. 구경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관찰은 비디오로 촬영하듯이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그것을 그대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면서 관찰하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연이 너는 매번 늦어. 이런 관찰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던 판단, 평가예요. 그럼 어떻게 고칠까요? 네, 그것을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관찰로 바꾸자면 주연이 너는 5번 중에 3번을 늦었어. 그러네요. 판단이 들어가지 않네요. 네. 객관적인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네요. 느낌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느낌은 느낌이 와요.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주연이 너는 5번 중에 3번이 늦어서 기분이 나빠.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조금 더 느낌적인 느낌으로 형용사로 조금 더 바꿔주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화가 나. 화가 나. 네. 네, 그렇게 바꿔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요. 주연이 너는 5번 중에 3번이 늦어서 나는 화가 나.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 느낌은 관찰을 했어. 그 관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지?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은 가슴이 아팠다던가 화가 난다던가 슬프다던가 이런 형용사로 말하는 거고요. 느낌에는 또 생각과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비폭력 대화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언니 너는 5번 중에 3번이 늦어서 기분이 나빠.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껴져. 네.
와장창 다 탈선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고쳐주십시오. 네. 네. 거기에는 지금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연이 너는 5번 중에 3번이 늦었어. 그래서 나는 화가 나. 네, 그걸로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껴져. 이게 느낌인가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생각이네요.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지나요? 네네. 네. 느낌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너는 쓸모가 없다고 느껴져.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느낌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화가 나. 화가 나. 네. 잘하셨어요. 네. 그게 바로 느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느낌이야.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돼. 그래서 부끄러워.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관찰, 느낌, 그 다음 단계가 바람이에요. 네. 바람이라는 건 나의 욕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은 자신이 알아차린 그 느낌이 내가 원하는 이 안에 어떤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4단계 중에. 자신의 욕구, 자신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적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화가 나? 뭘 원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화가 난대요. 그래서 이 욕구, 자기의 바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고 꼭 해야 될 작업일 것 같아요. 네. 비폭력 대화에서 네. 상대방의 욕구 또는 그 전에 나의 욕구를 아는 게 가장 사실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욕구가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느낌이 발현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사실은 욕구를 알아차린다는 게 가장 어렵고요. 네. 조금 전에 그 사례자분 지인의 얘기를 해주신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네. 그분은 매일 그 분노 안에 있는 그분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피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이 책을 선물하고 싶어요.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바람을 알까요? 제가 한번 선생님께 아까 했던 문장을 다시 읊어볼게요. 바람을 넣어서. 주연이 너는 5번 중에 3번이 늦어. 그래서 화가 나. 네가 다시는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나요?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바람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진정한 늦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바라는지가 충분히 이렇게 표현되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느낌이 화가 나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어떤 점이 충족이 되면 그 화가 난다는 느낌이 이렇게 없어질까요?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늦는다면 저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무시당하는 느낌에 대한 어떤 사과가 있다든지 재발 방지 약속이 있다라면 좀 화가 누그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의 그 안에 들어있는 욕구가 혹시 선생님이 그 약속한 것에 대한 또는 선생님의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존중받고 싶은 어떤 욕구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저는 다행입니다. 저의 시간에 대해서 존중을 좀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약속을 늦으면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이제 쭉 연결해서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주연이 너는 5번 중에 3번을 늦었어. 그래서 나 화가 나.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함께한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의 이 시간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그 시간을 맞춰서 다른 약속들을 조정하거나 한 그런 나의 시간들이 존중받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좀 위안이 돼요. 그런데 이 대화 방식이 상당히 길어요. 네. 이게 실제로 이 실생활에서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비폭력 대화를 이제 접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제일 처음 가족들에게 네. 시도할 때 처음 벽에 부딪힌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4가지 요소에 딱딱딱 맞춰서 얘기하는데 네.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무 길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메모지에다가 네. 그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쭉 적어서 잠깐 앉아서 30초면 됩니다. 저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냥 그대로 듣고 아 그렇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라고 얘기만 해주세요 하고는 읽었어요. 그렇게 읽어낼 때 처음에는 그게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부탁을 했고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계들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덜 길다고 느껴지는 거죠. 아,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네요. 네. 그런데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받고 상대방의 욕구가 충분히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재발 방지가 가능하잖아요. 네.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짧은 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네. 4가지 그 요소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네.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 4가지 중에 생략 단계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 됐고 네. 4가지 요소를 충분히 연습해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안에서 관계가 훨씬 많이 회복되고 또 더 친밀감이 커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비폭력 대화를 쓰는데 네. 그렇지 아니한 상대를 만났을 때 이럴 땐 참 대화가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불끈불끈 솟아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비폭력 대화는 이 나의 비폭력 대화로 인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표현을 하든 어떻게 반응을 하든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잘 전달하는 그것을 어떻게 비폭력적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나의 의도라는 것을 계속 중심을 잡고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상대방이 저렇게 거칠게 언어를 쓰는 그 사람의 욕구도 파악한다면 정말 비폭력 대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언어나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자극이지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나 느낌이나 욕구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 말이 저의 인생 문장이었거든요. 네, 그 문장을 접했을 때 저의 많은 분노와 화와 슬픔이 많이 일시적으로 확 사라졌다라는 기적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항상 타인을 원망하고 외부에 대해서 절망을 했을 때 방향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느꼈던 순간이 바로 그 문장을 접했을 때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한숨 선택? 네네네네. 선택의 시간.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작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선택의 시간을 가진다.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책을 많이 읽어서 좋은 점이 뭐냐라고 이제 물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대답을 하거든요. 어떤 자극과 저의 반응 사이에 텀이 생겼다. 근데 비폭력 대화도 바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네요.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네, 그 이론이기도 해요. 마지막 단계가 부탁하기 단계예요. 네. 효율적으로 나의 욕구를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단계인데요. 네. 자, 어떻게 부탁해야 될까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부탁하는 게. 부탁은 저도 부탁을 잘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적이 많이 있었고 네. 지금은 굉장히 가벼워졌는데 네. 그 부탁을 할 때 네. 부탁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부탁을 해야 되고요. 아, 떠들지 마가 아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아, 또는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아이들 훈육할 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이들 떠들지 마 이러면 떠들잖아요. 네. 마침 상담했던 그 유치원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 네. 아이들이 계속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뛰는 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사고가 날까봐. 어허. 그래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서 얘들아 뛰지 마! 뛰지 마!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단어 하나만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뛰지 마가 아니라 천천히 다녀! 네. 그런데 실제로 천천히 다녀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수정된 효과를 봤다고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삶의 태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싶은 상황에 집중하면 되는 건데 떠들지만 하면 떠드는 상황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이제 태도를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교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내 마인드, 내 패러다임도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원하는 바, 집중하고 싶은 바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네. 언어 생활을 통해서. 세계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는 인문숲입니다. 이 영상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합니다.